포도대장 박. 서울 동대문 근처에 박이라는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모험심이 강해서 조선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산길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 먼 길을 걸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길 옆에 있는 바위에서 좀 쉬려고 누웠다. 그는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주 작은 사람들의 무리가 사방에서 그에게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서 가만히 누운 채 기다렸다. 그는 그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난 이것이 분명히 시체라고 생각해. 이 시체를 강가에 가져가서 묻어주자. 라고 했다. 박은 그렇게 작은 녀석들이 자신같이 큰 사람을 옮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작은 녀석들의 무리는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냈다. 몇몇은 그의 귀를 잡고 또 몇몇은 그의 손가락을 잡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의 몸을 줄을 지어 분산해서 잡았다. 천천히 그들은 그를 바위에서 끌어내려 골짜기로 내려갔다. 마치 장례식 행렬처럼 위험 있고 신중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재미있어 했다. 드디어 강에 이르자 그들은 박을 모래뚝에 내려놓고 무덤을 팠다.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만일 비가 오면 이 시체가 떠내려갈지 모르니 큰 돌을 얹어두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산으로 가 커다란 돌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그에게 얹어놓으려 했다. 박은 정말 깜짝 놀라서 팔짝 뛰었다. 그 작은 녀석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박은 그들이 달아나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틀렸어. 그가 아무리 위대해진다 하더라도 포도대장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했다. 박은 바위 위에 앉아서 그가 꿈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참 이상한 꿈이었다.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해질 무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방망이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다. 그는 멀리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빨래를 모아 바구니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는 근처 마을로 향했다. 박은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어느 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집은 아주 크고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부잣집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 인기척도 없고 모든 게 조용하였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폐허가 된 것 같았다. 용감한 그는 호기심에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소름 끼치게도 거기엔 여러 시체가 달빛에 창백하게 보였다. 동시에 시체 썩는 지독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 광경은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그는 그 집을 곧바로 떠날 수 없었다. 죽은 시체를 발견하면 즉시 묻어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홀린다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은 마당으로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시체를 다 묻을 수 있도록 깊고 크게 무덤을 팠다. 문에서 가까이 있는 시체부터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방 저편 구석에 있는 그가 따라왔던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잠든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였지만 역시 죽어 있었다. 그녀의 몸엔 아직도 온기가 있었으며 볼에는 홍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강가에서 처음 보았을 때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을 수 없었으며 그녀를 볼 때 연민을 느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불과 몇 분 만에 그녀가 정말 죽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녀의 몸을 묶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시체를 밖으로 옮겨 그가 파놓은 무덤에 그들을 묻어주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그 집을 떠나 다음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빈집을 발견하여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다. 벌써 한밤중이 되었고 피곤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은 다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이었다.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는 곧바로 누워서 쉬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그는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다. 그것은 마치 가죽신을 신은 여인의 발자국 소리 같았다. 점점 가까이 들리자 박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나 문가에 서서 그를 위협할 어떤 위험에 맞설 태세를 하고 있었다. 그때 부드럽게 부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창문이 서서히 열렸다. 박은 그가 강가에서 처음에 만난 후 첫 번째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어 불과 몇 시간 전에 묻어주었던 그 처녀를 보았다. 그는 너무 놀라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와 그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박 선생님, 당신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을 모두 잘 묻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일이오? 당신은 살았어? 아니면 죽은 것이오?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오. 하고 박이 물었다. 당신이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방에서 저를 보았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이상한 열병에 걸려 즉사하셨고 그 병이 전염되었는지 얼마 안 되어 할머니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차례로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들과 언니들도 뒤따라갔어요. 의원들은 치료할 수 없다고 했고 이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이 몹쓸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탕진했고 끝내는 돈 한 푼 없이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당신이 강가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였어요. 하지만 그 질병의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족에 대한 슬픈 사연입니다. 저는 당신이 베풀어진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제야 박은 왜 그녀가 그에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박은 자기 앞에 앉았던 그 아름다운 처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깊이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손을 잡지 못하도록 살짝 뒤로 물러났다. 박 선생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저는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당신께 무언가 말해줄 것이니 당신은 제 조언을 꼭 따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날 정오에 어떤 마을의 장터로 가라고 말했다. 그 장터에는 돌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앞에서 머리를 길게 따 아래로 늘어뜨린 노총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박은 그녀의 지시대로 장터에 갔다. 그는 몇 개의 옷가게 사이에 서 있는 돌비석을 보았고 그 앞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노총각이 서 있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주춤했으나 그녀의 권고가 진실하다고 믿어 앞으로 다가가 그를 잡았다. 알고 보니 그 노총각은
장터에 있는 가게에서 큰돈을 훔친 도둑이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박의 민첩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날부터 그 처녀의 호는 그가 홀로 있는 밤중에 찾아와 매번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줬다. 그녀의 조언 대로 이웃 마을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양반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악명 높은 도둑이었다. 그의 명성은 꾸준히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은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를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일에 관해서도 처녀의 혼이 확실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 지방의 포졸에서 승진하여 한 도의 포도부장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 처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슬픈 표정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박은 그녀가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태도에 당황하여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슬피 울면서 말했다. 이것은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저승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